평양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천회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2011년 12월 4일이었죠. 이상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희생입니다. 저희는 웃음과 감동 이 두 가지를 잘 버무려서 아주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소통 버라이어티. 이제 만나러. 드디어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300회를 무려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6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첫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 700회를 맞이했습니다. 700회를 맞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요. 축하합니다. 이만갑 700회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저요? 야 이거 뭐 당선된 거 아니야 이거? 당선이 아니라. 삼선이야 이거 삼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는 저 수없이 많은 사연을 준 우리 실향민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700회 특집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갑은요,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모으기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다 대박. 하신 분들을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으로 이름하여 김정은 뒷목 특집. 뒷목 잡기. 이만감이 그 어떤 탈북자들이 나왔을 때보다 이 김정은이 가장 열이 받고 속상해할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의 그 속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 4인방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날카롭고 딱 예민한 부분이 딱 보이시죠? 예. 자, 김일성, 김정일 바로 지금 거리에서 어머, 진짜 가장 가까이 계시네. 바로 옆에 정말 가까이서 이제 뭐 대화를 하신 분이에요. 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공고 현지를 떠난 것이 3월 초입니다. 이제 1년 내지 3년 안에 무슨 핵무기가 나올 것 같다. 이거 외교관들 거의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발언들 다 실현됐네. 진짜.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한 분도 있었을 텐데 북한 대사관이 베트남에서 초고가 차량들을 면세 혜택으로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금이라 하게 되면 제가 한 3,800원 북한에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한 달에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장만하는 거죠. 말하자면 외교관의 특종과 특혜라 그러죠. 그거 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불법 장사를 하는 거예요. 벤틀리. 저게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돈벌이 수단입니까? 장성택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2012년도. 그게 북한 내부 엘리트 측에 큰 타격을 주고 거기 엮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르지. 어떻게 처벌이 당하고 하는 거 우린 직감하고 있잖아요. 아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들이었고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상에. 아휴.
지금 초상화 분실했다고. 북한의 핵 배기 그 자체가 체제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폐기한다? 장난삼아 내과에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 한 대는 그게 생사 운용 문제, 생사 문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핵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또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를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구었던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만갑 700회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쿠바, 쿠웨이트, 베트남, 콩고까지 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한 북한의 외교관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만갑 분위기가 북한의 외무성 중요 회의장으로 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물꼬를 트신 분이 있습니다. 고영한 선생님. 제가 91년도에 진짜 물꼬를 터서 그때 당시 저를 신문하는 안기부 직원들이 외교 요건을 가지고 정식으로 온 외교관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참 어제 같은데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고 저는 그 유현호 대사 왔다고 막 보도될 때 저 친구 장인이 김정일 최측근인데 그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금고직이라고들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 돈을 맡기는 건 가장 충실스러운 사람한테 그럼요.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을 외화 자금을 맡기는 건데 그 사이가 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그러면 2.19 참사 소리까지 나오니까 뭐야 쿠바는 그냥 비행장만 맡기면 그냥 끝인 섬나라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쿠바에서 갈 수 있는 서방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야 참 대단하다 저 친구. 2.19 참사처럼 목숨 걸고 정말 몇 시간 안에 그렇게 탈북한 사람은 정말 그렇죠. 영화 스토리 한번 만드세요. 이렇게 수많은 외교관들이 줄줄이 오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그렇죠. 하여간 조선민주주의민국은 독특한 나라는 건 틀림없다. 그렇죠. 저는 이제 1999년에 외무성에 들어갔습니다. 외무성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고영환 원장님께서는 1991년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도주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도주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도주자. 그렇죠. 거기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해외에 이제 좀 다니고 하면서 이제 한국 매체도 좀 들어가 보고 하면서 이제 고영환 원장님이랑 태영호 초장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소치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고 원장님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까지 하셨다라는 거 보고 와 대한민국 하면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태영호 초장님 그 국회의원 하면서 이제 재산 공개가 되잖아요. 그때 뭐 제가 기억건대 한 14억인가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네. 그래서 이제 와 이거 대한민국 와서 도저히 뭐 몇 년밖에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아, 나도 가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교관들 월급 보니까 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아이고. 무슨 뭐 250만 원 이러고 있는데. 200만 원 너무 많이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70만 원 정도 탔거든요. 500달러였으니까 월급이. 사실 탈북은 탈북이지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2008년도인가 그때 제가 외무성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 인턴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일교 참사님을 알고 지냈거든요. 그 상사였죠, 계속. 그렇죠. 우리들 많이 멘토해줬어요. 어떻게 하라 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을 많이 챙겨줬고요. 그리고 또 탈북한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그 자주 이야기를 해요. 우리 때 들어와서 그때 외교관들이 별도로 농촌지원이라는 걸 별도로 외교관들만 나가는 곳이 있어요. 따로 시골에. 그래서 뭐해서 그때 고영한 선생님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서 진짜 악랄하게 준동하는 자. 아, 여기서 다 이제 북한식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대활동 업무자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아,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여기 외교관이 대한민국 가게 되면 고영한 선생님이 있겠구나. 제가 면접 처음 봐서도 고영한 선생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때 처음 말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있는데 처음으로 전화 온 분이 바로 고영한 원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고생했다는 거, 뭐 잘 왔다, 하루 빨리 만나자.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좋은 인연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전화가 왔다. 그때 정말 설렜죠. 야, 이거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만나게 되면 또 밥을 싸주십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주 밥 잘 사주는 형님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잘 대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왔다 그랬고 제가 좀 수소문을 했는데 또 알아보니까 또 우리 같은 국에 그러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구배 같은 느낌. 마음이 많이 설레죠. 그리고 뭐 궁금한 것도 엄청 많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소식도 알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밥이면 해결되는구나.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 700회를 합니다. 이렇게 이만갑을 하다가 또는 보시다가 보면 김정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 속마음까지 한번 털어보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북한의 정치 기조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김정은이요.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완전히 별개의 국가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점령 평정한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자, 저 기념탑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역사적인 거를. 저것도 돈 들잖아. 우선 저것도 왜 없앴는지 참 이유를 찾기 어렵죠. 역. 통일력은 역. 이 정도면은 뭐 초딩 수준의 유치함 같은 거 아닙니까? 북한의 국가 성철립. 삼천리를 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갑자기 이러는 가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한국이랑 결별한 마음속 준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김정일 이후부터 이제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한국에 대한 환상 이게 너무 이제 사회에 만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환상을 뿌리 빼지 않고서는 자기가 독재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없고 4대 세습까지 가기도 어렵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세운 게 뭐밖에 없습니까? 혈통밖에 없거든요. 이 혈통 하나 가지고는 주민들 앞에 내가 수령으로서의 자기 입지를 각인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통일에 대해서 이제 지우겠다는 마음속 가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주선을 해서서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말 한국이 소위 쉽게 말하자면 그때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인데 역시 남성 것들도 거기서 거기구나. 한계를 봤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경제 군사적으로 기대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가장 큰 변수로 이제 출현하는 게 바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북한이 정말 얻은 게 많아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얻은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정치적 혜택.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이용해서 북한이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렸거든요. 제재만 무력화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됐다. 한국이랑 완전히 이제 그 결별을 하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에 정말 우리 선대도 못했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2023년 12월 적대적 두국가론을 내놓고 한국은 우리 적이야. 이게 바로 김정은 두국가론의 배경이고 의도고 목적이거든요. 2019년 아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가 금강산 가서 선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선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뭐 어떻게 해서 남한하고 뭔가 하려고 했다. 그때 그 선대가 저는 야 설마 아버지를 욕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아버지를 욕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 22년 오면서 김여정이 담화나 김정은이 담화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남쪽이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다 만나보니까 역시 거기서 거기고 다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흡수통일론자들의 어떤 색깔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김여정이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발 남의 일에 참관하지 말고 딴 나라처럼 살자. 이거 김여정이 성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은가 하면 북한 표현대로 하면 잡스러운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한류 열풍.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 드라마가 퍼지고 뭐 블랙핑크가 들어가고 뭐 BTS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 반동사상 배격법이나 평양문어 배격법 그래서 뭐 여보세요라는 말 쓰지 말고 여보십시오라는 말 써야 되고 말까지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단단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단단히 결심을 했고 이거는 이것을 막지 못하면 체제가 위협할 수 있다. 네.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제 어떤 체제를 야유하는 그런 내적인 얘기들을 돌았던 적이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쓰지 못하게 될 괴뢰 말투 이렇게 해서 한 80개 이상 이제 괴뢰 말투가 있어요. 매해 갱신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게 한국말이거든요. 실례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말을 썼다가 혼이 났냐면 결집된다. 결집된다. 모여서 하나가 된다. 집결이랑 결집이 다른 게 집결은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인다. 결집은 사람들이 마음이 합쳐져서 뭉쳐진다. 이건데 이 결집이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제가 전보를 썼는데 이제 괴뢰 말투 썼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뭐가 괴뢰 말투냐 하니까 그 결집이라는 게 괴뢰 말투라는 거예요. 황당했죠. 그러면 단합됐다고 쏘라냐? 이거 반동분자들 지금 내가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반동분자들을 결집됐다고 쓰자면 반동분자들을 통일됐다고 그러냐? 단합됐다고 그러냐? 이상하잖아, 그건. 근데 그 다음 해에 갱신된 리스트에 결집이란 말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런데 정말 그 어이없게도 북한이 반갑습니다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불렀고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좋아했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뭐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러면서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 때문에 금지를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까? 중국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식당들로 들어가면 춤출 때 이제 반갑습니다 항상 부르잖아요. 동포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데 아마 반가운 손님이 안 나. 적재적 국가에서 오는데 어떻게 반가운 손님이 말은 안 되네요. 말은 안 말은 되죠. 안 돼요. 그냥 그거 노래를 자체를 그냥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였는데 이게 반갑습니다 하고 이러는 거죠. 아니 북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 만나서 반가울 수 있는데. 우리는 왼수요 그래요. 그럼 되네. 그럼 되네. 제가 보는데 동포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뭐예요? 같을 동의 자궁포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같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게 되면 한 뿌리의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형제 여러분, 동포 여러분 하니까 이것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귀에 거슬린 데다가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조국 위한 마음 뜨거우니 통일잔치 날도 멀지 않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통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한창 통일을 지어야 되는 판인데 통일잔치 날이 멀지 않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입장이죠. 김정은은 어쨌든 할아버지, 아버지가 외쳤던 거 이제 싫다. 나는 이거 따로 살겠다 합니다. 근데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화를 많이 내시겠죠. 만약 살아있죠.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 외교부에 여러 번 강조하고 김정일도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조국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게 너네 외교부가 할 일이야. 그래서 저희들은 외교관 생활을 할 때 항상 다니면서 우리는 조국 통일이 전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외교부의 중요한 임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김부자의 위대성 선전이 지금도 아마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쯤이 이제 조국 통일이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결국은 뭐 우리가 다니면서 항상 생각했던 김일성의 위대성이라는 건 우리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김일성의 위대성을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 주체사상을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알질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주체사상을 공부시킨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은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국 통일은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조국 통일을 위해서 바쳐왔는데 우리가 삽질했네 이제까지 50년, 40년, 30년 동안 삽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유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보를 손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안쓰럽거나 좀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게 북한이 늘 말하는 이 조국 통일과 이 민족 해방은 북한의 무력으로 주한미군이 빠진 한반도를 침공해서 통일하겠다라는 거지. 적과 통일에 어찌 보면 김정은이 현타가 온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우리 무력 갖고 돼갔어? 나는 현실 인식을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기억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그 낭만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윗대만 하더라도 분단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계속 하나였는데 저만 해도 분단된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 우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냐면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는 거고 두 번째로 안 되면 무력으로라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체제 우위를 가지고 밑으로 가고 남한 사람들의 낭만적인 민족주의에 호소하게 되면 이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뭐 임수경 사건이니 뭐 이런 게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게 체제 우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통일 공세를 하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이라는 건 차라리 남한이 주체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두 국가론 딱 잘라버린 거죠. 정확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연대별로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60년대부터는 주민 생활, 경제 이게 상당히 안착이 돼 있었습니다. 안착이 돼 있고
그때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북한이 이제 살기가 더 좋다고 탈북자가 아니고 월북자가 많을 때입니다. 자국계나면 누가 우거 입북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때예요. 그러던 이제 북한이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체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제 90년대에 와서는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일 때에 와서부터는 이제 통일에 대해서 정말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지 대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날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뒤에서 내적으로는 절대 제국적들에 대해서 요만한 환상도 가지지 마라. 이건 우리가 평화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인민군대는 싸움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 심지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을 방문하시고 김정은이랑 같이 백두산에 가서 손을 높이 들 때도 내부적으로는 강연에서는 저런 자들을 고짓 웃음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강연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미 전에 준비했던 거 지금 객관적인 조건이 됐다. 이제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나가야만 이게 이 기회에 뿌리 뽑지 못한다. 주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 거는 결국 한국이 아니라 나다. 선대의 유운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써먹을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 10월에 김일성이 노동당 6차 당대회 때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걸 내놓거든요. 이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이런 방구도 뽕끝도 안 해요, 지금. 자기네가 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정책이라는 그 자체는 세월이 변하는 데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뇌시킬 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세뇌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등려하고 동족인 북한을 치기 위해서 전쟁 연습을 지금 현재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고립 압살하는데 지금 제일 앞장에 서서 지금 대북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흑수 통일 야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지금 계속 책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런 한국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고 살 수 있겠냐. 우리를 반대하는 진짜 그야말로 적이다. 그래서 뭐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제 아마 계속 강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걸 세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 위에서 지우라고 한다고 이게 지워질까? 이미 BTS, 드라마, 물자, 뭐 립스틱, 화장품, 생필품이 다 남해에서 오는 걸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자식 때 지금 현재 MZ 세대를 비롯해서 좀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부터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게 쭉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사상적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남한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남한을 좋아하죠.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평양문화호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청년교양법 이런 3대 주민 통제 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단속하고 막 그러니까 정부가 유입되는 걸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문화사 속에서 문화를 억압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맞아. 1950년대에 나왔던 로큰롤 음악 같은 경우는 춤곡이에요.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놀려고 불렀던 음악인데 당시에 미국 기성세대가 보기엔 이건 음란한 음악이란 말이에요. 막 다리를 떨고 애들이 고성을 질러대니까 못 듣게 했거든요. 몰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몰래 하는 순간 이 몰래 하는 짓이 뭐가 되냐면 반항이 되고 반항을 여럿이서 하면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를 억제하는 그 형태 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맛을 다 봐버렸는데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음지에서 더 들으려 할수록 저항적 사고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사실. 자, 이런 와중에요. 최근 김주애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한 영국인 유튜버가요.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현지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 현지 가이드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맞느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궁금증을 아마 이 가이드에게 영국인 유튜버가 직접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과연 그 가이드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가이드의 대답이 아마도 북한 주민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이거. 영상 보십시오. Running the Pyongyang Marathon, 자, one of the only ways to move 올해 freely through 4월 the streets of North 4일입니다. Korea without 그냥 constant. 갔어요. Gongdang beer from Pyongyang. So you guys know the North Korean.
He has a daughter. I think so. And she will be the next leader? She will be the next leader? 야, 이거는 분명히 외국어대 학생인 것 같은데. She will be the next leader? Maybe? I'm not sure. Oh, okay. Maybe? I'm not sure. Oh, okay. 자, 아이돌로의 표정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그때 애기였어요. 김주애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핵무기 옆에 가는 어린이. 아, 맞네요. 점점 이제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신발이나 옷이나. 이젠 뭐 최근에. 아니 멀리서 보면 자기 엄마 같아. 맞아요. 이게 진짜 헷갈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가이드분. 제가 만약에 가이드였으면 많이 더듬었을 것 같은데.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더듬어. 많이 더듬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 그 이참사님이 보실 때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북한에는 이제 가이드들, 관광 가이드들에 한해서 이제 발언 참고 자료, 조항 처리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다 배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 참고 자료보다 이제 조항 처리안에 대한 숙지를 더 많이 하거든요. 조항 처리안. 종황 처리안. 어떤 상황을 상황 처리안. 어떤 정황이 상황 처리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라. 그렇죠. 그게 이제 딸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딸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 딸이 후계자가 되냐라고 보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밀어치운다. 뭐 이런 식으로 종황 처리안, 상황 처리안이 돼 있죠. 그런데 아까 가이드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잖아요. 딱 잘못하면. 지도부와 연결된 질문은 될수록 더군다나 이제 카메라까지 들이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황 처리안을 숙지는 다 했는데 갑자기 김주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당황한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야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황하게 숙지를 하고 나서도 딸이 있는 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렇지. 딸이 있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니까. 이게 관광 가이드들뿐이 아니라 이제 외교관들한테도 똑같은 상황 처리안이 다 나갑니다. 이제 외교관들이 나와서 대활동을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경우에는 딸 자식이 있다. 딸 뭐 아들 이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이 후계자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참사님 진짜 지금 외교관이고 저도 어느 나라의 외교관이에요, 삼국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어봐요. 김정은 건강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시 외교관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될수록 대답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굳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 뭐 건강하다고 대답하죠. 그냥 건강하다. 끄떡없다고 대답을 하죠. 조항 처리안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당황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네. 근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일국의 공주 같다. 그러니까 정말 왕과 공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후계자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같이 북한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는데 영국의 유튜버,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후계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김정은이 딸바보라는 소문은 북한 내부에 자자했습니다. 딸바보.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우리 사는 아파트가 핵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아파트의 한 80% 이상이 공화국 영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 시찰 가잖아요. 시찰 갔다가 뭔가 기분이 좋으면 공주 보여주겠다고
딸을 보여줬다니까 김정은이가 딸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인 겁니다. 왜 영광이냐면 자기 가정사를 그만큼 내가 너네를 믿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공주를 봤다라고 그 굉장히 큰 가문이 영광으로 되고 그때부터 공주랑 찍은 사진이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겁니다. 물론 대회 반출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딸 바보라는 게 2013년에 그때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2013년이면 김주혜가 1살도 안 됐을 나이거든요. 갓난아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난아기 김주혜를 안고 나왔단 말이죠. 이것뿐 아니라 이제 김주혜를 데리고 나왔더니까 그 고위급 행사에 그 김주혜를 데리고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장인어른도 김주혜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집에. 예, 그래서 2015년 7월에 그때 북한의 그 대동강에 무지개호 그 유람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김주혜를 안고 나왔거든요. 2살 된 그 김주혜를.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김주혜가 입었던 옷이 그 세라복 있잖아요. 세라복에 빨간 넥타이, 그 선현단 넥타이라고 하는 그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 사진 뒷면을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자필로 사랑하는 주애 공주님과 함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주애라는 이름에 주인 주자에 사랑의 자라고 한자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물어봤더니 아, 원수님께서 주애라는 이름은 만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예쁜 딸이 되라라는 의미에서 주애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최초 공개 아닙니까? 예, 최초 공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때 김주혜라는 그 한자로 주인 주자에 사랑의 자를 썼더라고요. 또 김주혜를 이런 데 자주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안았던 것도 우리 그 장인어른이 계속 울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울다 나니까 장인어른이 안아줬는데 그때 울으면 뚝 끊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있었는데 사진사가 보더니 아, 그 기념사진 한 장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야, 아니 그동안 왜 이거 말씀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유를 압니다. 왜요? 이게 왜냐면 우리 스튜디오에 일규 매기 한 분이 등장을 하면서 일규 참사님의 등장으로 지금 하나씩 이렇게 꺼내십니다. 그때가 숨기다가 이게 만약에 바뀌어도 그냥 개명한 걸로 알겠습니다. 요게 저는 태영호 공사님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와 같은 재산을 걸겠습니다. 김주혜라는 이름에. 아니 왜냐면 나는 다 남의 재산은 형이 걸어요. 아니 다 그만한 이해하는데. X의 재산을 걸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꼬마 공주라고 불리던 김주혜는 지금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핵 분열 같은 건가요?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김주혜의 모습은 아빠 손잡고 그 놀이동산 가는 꼬마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자라버린 겁니다. 저 왼쪽이 지난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 17호 시험 발사 현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김주혜가 우리에게 공개됐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아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오른쪽 모습을 보십시오. 올해 4월 26일에 찍은 거고, 그러니까 한 2년 반. 네, 시차가 있는데 2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자랐죠. 그래서 지금은 키가 자기 아빠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면 성인 여성 같잖아요. 거기. 맞아요. 근데 실제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어요. 세살밖에 안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제 키가 딱 봐도 언뜻 봐도 한 170 정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애는 빨리 큰다라고 하는데 정말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퍼스트 레이디 같잖아요. 지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타일링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뭐 13살? 많이 봐서 14살이라고 쳐도 저런 스타일로 옷을 입는 청소년은 없거든요. 뭐 가죽 재킷 이런 거 사실 아이들이 안 입잖아요. 근데 엄마가 입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죽 옷은 사실 성인 아이템인데 그렇죠. 아이들이 잘 입는 어떤 소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은 뒤에 약간 숨으면서 딸을 앞으로 내세우는데 누가 봐도 뭐 퍼스트 레이디 느낌이 살짝 나게 일부러 그렇게 스타일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머리 스타일. 지금 반묶음을 했잖아요. 저 머리가 바로 리설주가 주로 하는 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똑 본따서 외모도 굉장히 닮았어요. 그 희한하게 원래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주에도 굉장히 아빠의 얼굴이 많이 있으면서도 엄마의 얼굴. 그러니까 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느껴져요.
우리 딸이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제일 제일 싫어. 싫어. 딸들은 싫어해요. 사실 이게 애들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선택한 색깔이라든가 이제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그 청순한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 여성스럽고 예, 맞아요. 청순하게. 예,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유순한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의 북한의 최근 이 김주에 대한 이 보도 행태가 조금 패턴이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굉장히 공을 들인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화성 지구인데 거기가 최신식 주택과 최신식 거리를 김정은의 지시로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김주의 태도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 그래요?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한 데네요. 이상낙원이래요. 예, 그렇죠. 오, 큰일 났네. 신도시예요. 이야. 정말?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건 정치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와, 이건 뭐 거의 뭐. 준공식이 끝날 때쯤 김정은이 이제 의도된 주민들 접촉을 하거든요. 두 손을 잡고 주민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모습이 먼저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저게 만 세대의 아파트 공급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이 평양의 어떤 미래상, 김정은이 원하는 이 북조선의 미래상을 응축해서 담아놓은 이 인공 도시가 저 화성지구예요. 그러네요. 거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이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어버이 모습의 어떤 행사가 연출된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는 동안 그동안에 김주애가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손을 잡고 정겹게 인사를 하고 귓속말을 한다는 말을 건데 리설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리설주가 주민들과 접촉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 최고 지위를 잡고서 1, 2년 뒤에 리설주가 한 민가 살림집을 가서 그때 이 어르신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서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딱 그 엄마 리설주가 주민들과 이 소통을 하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지금 김주애에게 처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화성지구 준공식에서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린 지도자의 이미지도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저런 장면들이 이제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뭐 좀 자애로운 공주님으로 생각할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김주애가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소문으로 보면 듣던 그 공주가 바로 제로구나 이런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갔죠. 뭐 귀엽다, 예쁘다, 옷도 굉장히 예쁘게 입다 이런 그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차차로 이제 수없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이제 공개적인 속상에서 김정은이 얼굴을 만진다든가 김정은이 어떤 이제 그런 뽀뽀를 한다든가 이런 정말 그 불편한 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또 큽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부터 이제 김주애에 대한 특이 동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주애는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하는데 북한 매체에서는 일체 김주애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토가 터져오르고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싹 지워버렸어요.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든가 뭐라든가 일체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언론은 계속 등장을 해요. 이번에도 화성지구 방문할 때도 김주혜가 갔지만은 김주혜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전혀.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더 이상 이 인물을 공식화하는데 북한 당국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식적인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부터는 주민들한테 많이 이제 인정을 시키고 이 인물은 이제 소위 말하자면 김정은이 딸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김정은이 직접적인 지시가 있기 전엔 그 누구도 감히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썼던 걸 지워버리지 못해요. 김정은이가 돼서 이제 더 이상 그거 언급하지 마. 괜히 계속 그래 봤댔자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라고 하면 지워버리는 겁니다. 실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공식 매체에서. 이 노동신문에서 보면 제가처럼 이렇게 자제분께서 나오셨다 이런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처음에 찌우다가 이게 사람들이 쟤는 도대체 뭐야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최연 구축함 진수식에 김주혜가 나왔어요. 김주혜가 나왔는데 김여정이가 자기 남매로 보는 애들 저기 데리고 가잖아요. 해군복 입힌 아이들하고 아이들 둘을 분석한다고 또 난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손잡고 나오는 거 봐서는 김여정의 아이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박정천 당주안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손주쯤 되겠죠. 아들은 저렇게 작은 아들이 없겠죠. 저게 선주를 데리고 나오는 것 좀 보면 이게 아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밀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 뭘 자꾸 딸만 나오고 어디 군함 가고 중공식 하는 데리고 나오는데 저건 뭐야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너도 하나 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고 싶으면 데리고 나오겠어요. 김정은이가 한번 데리고 나와봐 이러니까 이제 다들 데리고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부정적인 기류가 감촉이 되니까 김정은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북한의 어떤 방송에서 존경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딸을 대동하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야 이러다 정말 김주혜가 4대에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어떤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지형의 어떤 변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0회 특집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 4분에게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주혜는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 방송에 이만감에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아니다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남전여비적인 그런 북한 정치 토양에서 그리고 3대까지 다 남자가 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했는데 요새 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저걸 왜 계속해서 저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리고 거의 포스트 레이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킬까? 그걸 보면서 이게 후계자일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따뜻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뒤에 장군들 앉혀놓고 있다든가 구축함을 간다든가 굳이 화면에서 지우지 않는 것들을 보면 뭔가 저 사람들이 꿍꿍이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이 나쁘다는 것도 좀 알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갑자기 없어질 것으로 대비한 뭔가 대비책이 하나로 김주혜를 활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X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만약 김주혜를 이제 후계자로 만든다면 자신이 후계자로 됐던 유일한 명분인 백두혈통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을 되는 겁니다. 김주혜를 후계자로 내세울 만한 각인시킬 만한 명분이 혈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그동안 김주혜가 출연해서 지금까지 쭉 북한이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김주혜 행보, 김정은 행보를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후계자로 앉히기 위한 후계자 준비 수업 과정이라기보다는 정말 김정은이 자신이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북돋구기 위한
그런 사실 이전부터 계속 같이 동행했거든요. 동행은 이전부터 했지만은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김정은이 옛날부터 김정일을 계속 같이 수행했지만 언론에 노출이 안 됐듯이 김주애는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노출을 안 시켰을 뿐이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또 이제 좀 이따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설주 부인이 아예 잠적해 버렸잖아요. 이 잠적인 이유도 결국은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데 이제 더 무게를 실 수 있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연관이 있다고요? 지금 바로 얘기해요? 아니요. 수조 광고 보고 얘기할까요?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흥미진진해지는데.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장기 집권을 원하잖아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김정은의 말하자면 통치에서 기본 인프라가 되는 게 MZ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우고 오보이다운 이미지, 김주애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컨트롤하고 틀어지게 한 수단으로서 김주애를 이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식의 새로운 아이돌처럼 사용하고 있다. 김주애를. 그러니까 일종의 너무 이제 동떨어진 느낌 아니고 정말 우리 친구 나이 또래면서도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환상 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애가 만약에 김주애가 시집을 가는 경우에 그렇지. 11년 뒤면 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간 경우에 그 시집 가서 낳은 아들이 이제 최 씨나 리 씨나 박 씨가 되는 경우에 이걸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통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약간 묘향혈통. 예, 그런 식으로 예, 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자체도 이제 후계자로 내정이 될 때 김정은이 무슨 치족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본인이 김일성의 손자라는 것 그리고 또 김종일의 아들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북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다는 게 실례를 들게 되면 이제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탈 때 아침에 첫 시간이 손님이 여성일 경우에 굉장히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한 70년대. 정확히 저희 할머니가 해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주류를 일으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예, 그러다 보니 가부장적인 사회다 나니까 이제 김주애뿐 아니라 이제 다른 여성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북한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주애가 된다는 거는 조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는 거는 김주애 그 남동생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밑밥을 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DNA 같은 거 그런 거 문제, 혈통 문제가 뭐예요?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벤치마킹한 것은 조선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백두 혈통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조선 왕조에서 얘기하면 이제 왕가의 피예요. 이제 둘이 이제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왕가의 피, 그 조선 왕가의 피는 죄송하지만 남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저 안 되나요? 저 이씨는. 노노노노노 안 돼요. 호적에서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공식을 대입해 봤을 때 그 지금 그 김주애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백두혈통이라고 밀어붙인다 예외가 있어요. 왕조로 바꿔버리면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 뭐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드 왕조를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부터는 백두혈통이 아니라 묘양혈통이다. 안 그러면 무슨 뭐 어디로 갈까? 낮은 선봉혈통이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 되긴 되거든요. 리셋이네요. 이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여자잖아요. 얘가 권력의 중심에서 온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소위 뭐 묘양혈통 같은 거 만들어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밀고 가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게 북한이 물론 김정은이가 결심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할 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백두혈통이라는 뭡니까? 소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이가 거기서 항일 혁명을 했고 또 그 다음 세대인 김종일이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백두혈통의 근본이거든요. 묘양혈통, 묘양센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묘양형분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민들을 한데 이제 각인시킬 만한 아무런 다른 백두 외에는 다른 혈통이 없거든요. 스토리텔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김주애의 존재감이 좀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김여정, 뭐 우리가 뭐 넘버 2다, 권력자다 뭐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잘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더니 깍듯하게 주애한테 숙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2024년 8월 4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북한에서는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어머. 김주애를 의전합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딱 요거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저렇게 허리 숙이기 쉽지 않은데요, 고모가 조카에게. 그러니까 정말로 뭐 저도 조카가 있는데 자기 조카한테 누가 저렇게 합니까? 이건 정말 수행 비서의 느낌이고. 조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숙이질 않잖아요. 저 각도는 사실 뭐 매장에 갔을 때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귀하잖아요. 그분께 이렇게 매니저가 안내할 때 이쪽으로 오시죠. 이미 몇 천만 원 쓰신 손님이 오셨을 그렇죠. 때 VIP 신규 고객이 손님한테 왔을 저렇게 때의 안 하는데. 각도거든요. 정말 아무나 이런 왕족 혈통 안 하는 거 아니네요.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여종이 사실 김주애가 난 이후부터는 반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직계가 아닌 반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가지란 말이죠. 원가지가 잘 자라려면 교가지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교가지로 돼가지고 권력에 절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로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김일성이 김종일이를 후계자로 이제 책봉을 할 때 그때 김평일이라든가 김용일이라든가 이 이복 형제들 그리고 또 삼촌인 김용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가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개로 취급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 하게 되면 김정은이 직계로 내려오는 또 다른 직계로 이제 김주애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종은 반개란 말이죠. 하다 나니까 깍듯이 이 직계한테 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사님의 나무설. 이게 재밌는 게 김여정이 반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하고 김여정의 아들 딸은 될 게 안 되는 거죠. 천지 차이인 거죠. 김여정의 자녀들과 김주애가 갖고 있는 위상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주애는 신년 경축 공연에서 일단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차량부터가 리무진을 타고 와요. 그래서 귀빈석에 아빠와 나란히 앉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직계니까. 김정은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김주애가 직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여정의 남편, 아들, 딸은 귀빈석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귀빈석에도 앉지 못하고 아예 무대 중앙에서 저 먼 곳으로 밀려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김주애와 김여정의 아들, 딸과는 그 위상 차이가 절대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서열 정리가 이미 어린 아이들이지만 서열 정리가 끝났다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젠가 한때 김정은 아들 딸이 어리다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어떤 변고 때 김여정이 임시적으로라도 북한에 어떤 권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김여정의 아들 딸에게도 권력의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아예 이제는 막혀 있다라는 의미기도 하죠.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주애가 이제 언론에 등장하면서 작년부터 당과 국가의 주요 간부들 자식들을 계속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쉽게 보면 김정은이 너무 자식을 데리고 공개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좀 그 고부감, 주민들한테 주는 고부감을 조금 희석시킬 목적으로 이제 일반 당과 국가의 간부들도 김여정을 포함해서 자식들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이 자식과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간부라고 해도 일반 주민이거든요, 결국은. 일반 사람 자식을 같은 급에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귀빈소에 같이 못 앉히는 거예요. 출연하는 것만 찍고 그냥 뭐 알아서 오래 니네가 앉을 자리 가서 앉아라. 저 딱 이 정도죠. 딱 선 그어주는 거네요, 그냥. 근데 저는 그 리설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하수 관현악단의 가수 출신인데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갔다.
근데 이때 반발이랄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지 그 내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이설주가 처음에 딱 TV에 나왔거든요. 근데 초기에 이설주는 대학교 졸업생도 아니었어요. TV에 딱 나오니까 주변 지인들이 저렇게 머리 나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년배들이 있잖아요. 제 동생도 뭐 다 금성학원이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보는데 딱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동기고 뭐 일어나니까 5분가 있더니 말 딱 다 다물더라고요. 그다음엔. 처음에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말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라고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한이 이설주를 공개하기 시작하고 지금 잠적하기 전까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부인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대신 김정은은 등장하면서 이설주라는 부인을 공식화하고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민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이설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설주를 동행했던 사람인데 어때요? 굉장히 차분하고 여자다운 이미지거든요. 여성스러운 이미지고 이렇게 거칠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막 괴팍하지도 않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이미지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이미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주민들한테 각인시킴으로 해서 김정은이 독재자라는 이미지가 많이 희석이 돼요. 이설주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 그 이설주를 보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면 참 생신하다. 정말 참신하다. 참신하고 좀 생신하다라는 그런 생신하다. 생신한 새로운 아주 살아 움직이는 아주 새로운 생생하다? 예. 지금 만든 말이죠? 아닙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생신하다라는 말. 생생하다와 이제 참신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선이 막 싱싱하다. 생신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신선하다라는 프레시하다. 프레시하다, 신선하다. 저는 오히려 김종훈이보다 아주 여자 잘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 주민들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나? 김정은하고 같이 이렇게 TV에 나오면서 이설주가 이 초상의장을 안 달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주민들 속에서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펠리기가 이거 안 달았다 하니까 북한이 좀 이게 처당적인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곳에 지목을 하고 주의가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원리주의자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설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정은이가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꽁꽁 숨겨놨다는 소리야 결국은. 그러니까 다 스위스 같은 데 유학을 보내요. 다 유학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주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데 선진 문물을 배우려고 스위스에 보냈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아버지 눈에 간부들 눈에 여러 부인들 속에서 난 아들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대사관에서 다닐 때 스위스랑 프랑스 다닐 때 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대사가 나와서 쩔쩔매고 참사관 나와서 막 쩔쩔매고 다니면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첫 번째 부인. 이렇게 터져 스위스 가서 전 누구야? 그러니까 말을 말을 못해. 저건 누구야? 이건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다 알아듣는 거야 말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꽁꽁 숨겨놨던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엄마가 아플 때. 유선암으로 아파서 프랑스 가 있을 때 그때 김정일이가 그 네 번째 부인 김옥을 태우고 모스크바 러시아를 방문했잖아요. 그 자기 옆자리에 태웠다고 부인을. 그걸 다 외국에서랑 다 봤어.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 우리 엄마는 지금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란 사람은 딴 여자 태우고 다니고 어느 자식이 좋아하겠냐고.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기가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어.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보면. 왜냐하면 사진이 할아버지하고 손잡고 나가는 사진 한 장만 나오면 백두혈통 강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걸 그게 없으니까 백두혈통을 자꾸 강조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설주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참 참신하다. 이제까지 수령과 장군님이 부인을 본 적이 없는데 저 새로운 지도자는 부인을 데리고 나왔어. 그 부인도 생김도 별로 그렇게 나쁘질 않아.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나는 아버지하고 달라.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부인을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외교 활동하는 지도자야. 이거를 갑자기 부각을 시키면서 이게 이설주가 확 떴던 거고. 네. 자, 그런데요. 요즘 통 리설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김정은 옆에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딸만 보이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로열 패밀리 중에서 가장 존재감을 최근에 못 부각시킨 인물이 리설주거든요. 10년 경축 공연 때 잠깐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그 이후 무려 1년 4개월째 리설주가 모습을 감췄어요. 1년 4개월. 예. 물론 과거에도 한 1년씩 10개월씩 모습을 감춘 적이 있었어요. 2013년, 2016년, 2020년.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출산과 몸조리를 반복했던 것으로 우리 정보기관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리설주에게 한 2명 내지 3명의 아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리설주가 안 보이는 것은 조금 분석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김주애가 자주 등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설은 김주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리설주가 빠졌다 설. 그러니까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서 난 아이 김주애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선을 후퇴했다 의도적으로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리설주와 김정은의 사이에 뭔가가 균열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리설주를 밀어내기 위해서 김주애를 세웠다 설. 리일규 참사님, 아까부터 계속 리설주가 안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아끼셨는데 진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처럼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게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견해고요. 북한에서 이제 그 3대 그 세습 독재 왔잖아요. 김일성이 공식 부인은 김정숙입니다. 김정일이 공식 부인은 아니지만 김정은을 만든 사람은 고영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공통된 업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령이 안녕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변안전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공통 업적이에요. 두 번째는 백두혁명 위협을 계승할 수 있는 계승자를 하나 올렸다는 게 두 번째 업적입니다. 그러면 이 몫이 지금 와서 이설주한테 왔어요. 이설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김정은이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애민 지도자로서 또 안정된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이 이미지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공포 정치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무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무시무시하게 만들어놨던 공포 정치, 그 무소불위의 그 권력자의 이미지를 많이 희석시켜준 게 이설주란 말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 사람 아버지들이랑 좀 다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정의 아버지다. 이걸 이설주는 다 해냈어요. 이제 빠지면서 김주애를 갖다 놓거든요. 김주애를 갖다 놓음으로써 이 사람도 역시 한 가정의 아버지다. 독재자를 떠나서 한 가족의 아버지다라는 이미지는 계속 김주애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이설주는 뒤를 물러서서 김정은이 후계자를 만들거든요. 후계자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설주가 주민들한테 보여줬던, 남겨놨던 많은 좋은 이미지, 주민들의 그리움을 이설주가 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만들어서 10년 후에 이 사람은 이설주가 만든 후계자다라고 하면 주민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설주는 지금 후계자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예자? 그거는 분명 그 이설주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김주애 전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거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후에 그 영국이랑 다른 언론에서 뭐 이제 그 좀 몸이 안 좋다, 뭐 약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그 신빙성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외교관들이 유아용품을 사는 것도 체크를 하겠죠. 2018년에 당시 청와대에서 우리 정보기관에게 그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전에 첫째 아이의 성별을 알아오라라는 특별 그 오더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기관이 그때 당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외교 라인을 다 동원해서 리설주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던 그 즈음에 유럽 국가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일수품 내역 아니면 이 외교 행랑이든 공식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유아용품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 국가기관이 분석해냈는데, 유럽에 나와 있는 이 북한 외교관들이 그 프랑스의 이 명품 아동복, 명품 뭐 유축기, 명품 유아용품들을
대거 들어갔다. 야, 머리띠 그 시기에. 들어가느냐, 근데 파란색이 들어가느냐. 파랑색이었다라고 해서 당시 우리 정보기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적은 있었어요. 그게 지금 김주애의 오빠인 거죠. 제가 알고 있기는 김주애한테 오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의견이. 왜냐하면 헷갈려. 지금 2010년에 그 프랑스에서 이런 물품들을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김종훈이가 최고 용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김종일이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2010년, 11년까지만 해도. 12년부터 김종일. 예,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해도 이 소기실과 관련된, 그러니까 범부 소기실과 관련된 물품들을 이제 사온다 하게 되면 김종훈이가 오다를 내려서 싼 게 아니라 김종일이가 오다를 내서 싸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김종철이도 아들이고 김종훈도 아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종철이 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2010년일 때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때 당시는 김종훈이가 뭐 리설주하고 이렇게 결혼했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딱 하나 뭐냐면 제가 북한 중앙동물원 온 당비소랑 굉장히 가까워요. 가운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그 중앙동물에 있는 이제 그 경마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김씨 일가가 거기 가서 말 탔거든요. 그 후에 지금 이제 경마장 김씨 일가 전용 경마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거기에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아들을 계속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김종훈이가. 네, 김종훈이 말 타러 다닐 때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때는 김주애라는 존재가 없을 때, 예, 그때 김종훈이가 아들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말고 이솔주가 아들을 안고 이제 그 경마장에 계속 나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슨 100% 이제 제가 여기서 잘못 주장해가지고 아들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가름될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서 아들이 있다고 저는 존재를 하고. 그 존재 하에서 이솔주가 지금 잠적해 있는 이유도 후계자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거 정답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듣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정답이란 말은 아니고. 네. 일단은 이제 후계자 문제는 좀 뜨거워졌으니까 조금 잠깐 접어두고 현실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보다 세계적으로 더 핫한 인물이 있죠. 뭐 이분은 뭐 등장할 때마다 뭐 계속 전 세계 주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관세 전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협상까지 그 테이블에 이제 자신이 이제 중앙에 서겠다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북한 김정은을 지칭해서 했던 표현이 흥미로웠어요.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Now he is a nuclear power. Now he is a nuclear power.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그러니까 김정은이 참 듣고 싶은 그 말. 미국한테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말을 계속 트럼프가 흘리면서 곧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지난 4월 27일에 이제 기사가 하나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그 대화를 준비 중이다. 이런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트럼프하고 또 김정은이 만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은 뭐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나고 자시고 자기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트럼프의 스타일상 뭔가 또 위기가 닥치고 이러면 또 다른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그걸 돌파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러시아 전쟁부터 끝내야 북한 김정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데 푸틴이라는.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그때 북한이 한 해 파는 무기가 2천만 달러 수준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무기는 팔아야 돼. 군수 공장이 돌아가겠는데. 근데 지금은 군수 호황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발의 152mm 폭탄 보내고 뭐 81mm 보내고 로켓 보내고 미사일 보내잖아요. 그냥 돈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럴 때 내가 트럼프 만나서 트럼프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 그러면 제재를 풀어줄게. 그리고 너 핵보유국 인정해줄게.
그리고 그냥 너하고 하는 거는 핵 군축 회담을 할게. 이렇게 나오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아주 난리 법석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그 정도 해주지 않으면 난 뭐 핵도 가지고 있고 푸틴이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괜찮아. 기다려라 그래 트럼프. 이렇게 칼자루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사실 지금만 해도 이 북미 정상회담 이 가능성 언급만 돼도 사실 세계가 막 뉴스에서도 도배가 되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좀 할까요? 먼저 저는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많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는데 북한이 아직 이제 응대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협상 소통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협상 채널이 없어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위기, 하나는 우제. 지금 당장은 미국도 북한에 접근할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북한 자체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한테 다가가봤댔자 자기네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다 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우제. 2023년 7월 달에 북한은 핵무력법을 법제화했습니다. 헌법에 반영해서. 핵 보유국으로 스스로 완전히 인정했고 핵폭인 없다라고 전 세계에다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맞아서 협상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핵 문제 외에 다른 우제가 협상 타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협상을 한다. 그럼 미국 측이 북한에 줄 게 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측은 현재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은 미국에 요구할 게 많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세 가지거든요. 첫째가 이제 정전협정 체결, 두 번째 수교, 세 번째 이제 경제 지원인데 이 세 개를 묶어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 보장이 기본인데 체제 안전 보장에서 또 핵심은 뭐냐면 핵무기 인정입니다. 북한이 종이장에다 문서로 너희네 체제를 인정해준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 인정해라. 인정한 기초에서 아까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핵 군축이 됐든 핵 동결이 됐든 핵 폐기가 됐든 그 다음 논의를 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미국 간의 협상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할 타이밍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바랄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핵 인정하고 대북 제재 해제밖에 없는데 대북 제재를 미국이 일부 해제해 준 것 같은 경제적 효과를 러시아로부터 지금 북한이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아주 급 냉각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지금 당장 급하게 미국과 협상에 나설 만한 동기가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일각에서는 그럼 핵 군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일각에서는 차라리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핵 군축을 하자라는 주장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인 게 핵 동결 내지 핵 군축을 미국이 응한다는 건 북한을 사실상의 비공식 핵 보유 국가로 전 세계가 인정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그리고 위험한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미국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을 비공식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실제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협상에서 아마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핵 군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군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북한이 요구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트럼프는 아니죠. 트럼프가 기본 바라는 목적은 아마 세계 앞에 자기가 김정은이하고 만났다.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피스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지 그 외에 다른 거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핵 협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인가면 북한 핵을 용인해 준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타이완 같은 나라들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핵 도미노 현상도 일어날 수 있거든. 아니 너네들끼리 그냥 서로 좋게 지내자는데 우리 안전은 그럼 누가 지키는 거냐? 한국 국민들 정서부터 그것이 안 통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이 여론이 끌어오르면 일본도 좀 한반도도 저러는데 우리가 그럼 또 대만도 기술 능력은 충분히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동북아가 핵 도미노로 퍼진다 그러면 트럼프가 감당하기 쉽겠어요? 지금 핵무기 만들지 말자고 지금 중국하고도 얘기하겠다는 건데 뚱딴지 같은 데서 자꾸 이렇게 터져버리면 그게 좀 트럼프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뭐 대선 끝나고 이제 차기 정부가 뭐 있고 그다음에 북미도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예. 자,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생긴 다음에 핵 동결을 했다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 동결을 할 때 그러면 북한은 더 이상은 안 만들겠는데 요거 나에게 줘라.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핵 동결이라는 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이 현존 핵 무기를 인정을 하고 그 기타 나머지를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여기에 준비돼 있단 말입니다. 2019년 하노이 갈 때 이미 웸송 내에서는 이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NPT도 재가입할 수 있는 준비가 북한에 확실하게 돼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이제 그때 소위 말하자면 용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핵 시설에 대한 이제 어떤 폐기라든가 그 검증 가능한 CVID 방식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 또는 이제 폐기 후 검증까지도 북한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대신 수교. 가장 큰 게 수교입니다. 북미 수교. 수교. 왜 수교를 사실 뭐 수교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지만 왜 북한이 그렇게 수교에 대해서 집착을 하냐면 일단 수교한 국가는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 군사적 침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못한다는 부분은 없지만은 유엔이라고 하는 한 그 차단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체제가 안전해진다는 건. 두 번째, 미국이 지금 끊임없이 그동안 북한을 지원했지만 직접 지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다 국제기구를 통한 이제 간접 지원, 한국에서 대신 다 지원해줬잖아요. 미국 법에는 수교가 안 된 국가에 이제 경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교에 굉장히 북한이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만 열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열리게 돼요. 미국과 이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면 옛날에 이거 이제 북한이 미국과 이제 수교 문제를 토의하는 협상을 할 때 유럽 나라들하고 아예 동시다발적으로 수교했잖아요. 그렇게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국과 수교한다고 하면 이제 북한이 한국을 한반도에서 고립시키고 일본과 이제 수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실제 수교를 해서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저는 그 미국과 북한이 수교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우선 수교를 바라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북한 또한 뭐 수교를 해봤자 자기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뭐 코카콜라라든가 그리고 맥도날드가 이제 북한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고 이제 스타벅스를 가지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사상 문화적 침투하고는 정말 결이 다른 거거든요. 뭐 북한 주민들이 다 미국 상품을 쓰게 되니까 수교가 되게 되면 문화적 교류 왕래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 드라마도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족을 외부에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족국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김정은이가 외부에 족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모든 이 원인의 근원은 뭐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 뭐 정권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한국이 우리를 계속 경제적으로 고립 압살하기 위해서 책동하기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려면 외부에 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하고 수교한다는 점은 조금 좀 저는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이제 저는 유 대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수교할 수 있는 확률 0에 가깝다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수교를 하면 미국의 청바지가 들어오고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사상문화적 침투가 된다. 이거는 북한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수교했다고 해서 청바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수교했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수교를 하면 미국의 청바지가 들어오고 코카콜라가 들어오고 사상문화적 침투가 된다. 이거는 북한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수교했다고 해서 청바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수교했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수교했다고 해서 당장 미국 영화가 북한에 들어와서 이미 북한은 이걸 막을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체제를 바꾸면서 이건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북한이 계속 미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초래해서 근본 핵은 수교입니다. 수교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교. 결국은 이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어떤 청바지나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교가 됐다고 해서 청바지, 맥도날드 이게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교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들어온다. 물론
미국도 수교를 바라지 않겠지만 왜 한국을 비롯한 뭐 우리 자유진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이라는 것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수교가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뭐 미국과 수교하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반갑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하던 말 계속인데 수교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런 사상문화적인 침투가 바로 들어오는 건 충분히 북한이 막을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 내부의 쪽을 밖으로 돌려야 된다. 네네. 그래야 이제 어떤 자기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 그걸 조금 더 크게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보면 내부의 쪽을 언제까지 외부에다 돌려가지고 주민들이 중어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김정은으로서는 이제는 정말 손대도 이룩하지 못한 미국이라는 강대한 쪽을 자기 편으로 만든 업적이 더 클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가해시키는 측면에서 미국하고 정말 김정은이가 수교를 한다면 그 도미노 현상은 일본 쪽으로 갑니다. 일본이 수교, 북한이랑 수교하고 한반도에서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을 수교하면 한국이 자동적으로 왕따 될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도 미국과의 수교는 정말 오랜 수건이거든요. 네. 하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울고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되지 않은 것이고, 또 이제 지금도 끊임없이 북한은 이제 3대 미국에 대한 3대 대미 전략에서 두 번째가 수교입니다. 첫째가 평화협정, 정전협정 체결, 두 번째 이거는 비밀도 아니에요. 이미 미국 사람들이 다 끊임없이 해당 때마다 제기하는 게 정전협정 체결, 수교, 세 번째가 제재 해제. 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원칙에서는 저는 탈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크게 봤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만약에 이제 수교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금융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제 대북 제재를 받던 걸 해제하는 그 단계가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터넷에 들어오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막 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스위프트에 지금 퇴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에 막나가 돼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려면 이 개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미국이 들어와 미국과 수교가 되게 되면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해도 내부 원천 자력갱생 가지고만 되질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수교가 좀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데는, 저는 극악한 체제가 유지되는 데는 저는 이 피해 망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교가 된다면 이 피해 망상이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북한 그 체제 유지 또는 체제 관리에 큰 문제점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들,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것 갖다 몽땅 다 쟤들이라고 이제까지 설명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책임들이 자신들한테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들은 지금은 그걸 바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체제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이외에 다른 설득 이데올로기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랑 가지고 있는 체제의 어떤 모순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두 분께서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북한도 딜레마잖아요. 수교도 하고 싶고, 근데 수교를 했을 때 과연 자신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것도 불안하고. 사실은 김정은도 처음에 개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현실상 그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총적으로 말하게 되면 개혁 개방과 관련된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정말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김정은이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 딜레마가 그러네요. 그 딜레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 동결할 확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동결한다는 거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유일하게 북한이 주장하는 게 핵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동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핵군축이랑 핵동결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핵군축은 원래 이제 옛날 소련 동소가 주장하던 핵군축이랑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은 다른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은 미국의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가 단 한 기도 없을 때까지 마지막 핵무기에서 다 없애면 우리도 핵무기를 없앤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이 논리입니다. 그러네요. 대신 북한은 핵동결은 응할 수 있어요. 핵동결을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미국이 북한이 현존 핵무기를 인정을 하는 조건에서, 그러면 북한은 그 핵무기는 동결을 하고 기타 나머지 핵시설은 폐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2019년에 이 플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북한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핵군축이라는 게 핵동결이 핵군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핵군축하고 핵동결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핵군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핵동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진중권 변희재 이후 이런 커플은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외교적 드리는 수사를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또 북한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지금 충분히 두 분의 의견도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상으로만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핵 군축이다, 핵 동결이다를 우리가 굳이 어느 단어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사실 그걸 좀 지금까지 좀 들어보면은 분위기상 북미 관계에서 이 한국이 좀 낄 자리가 조금 없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돼요 이제?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코리아 패싱 이야기, 뭐 여러 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외교가 해야 될 길은 북한이 워싱턴을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워싱턴이 평양에 가려고 하면 서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외교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국처럼 북한 멘탈리티를 잘하는 사람이 있냐. 북한이 또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또 미국 사람들 만나서 질문했다는 걸 보면 미국 사람 전문가들 만나서 터무니없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신문은 제대로 보긴 하는 건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한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저변에 들어가 있는 생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한미 관계가 그렇게 70년, 80년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북미 관계든가 뭐 핵 문제든가 한국이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을 빼놓고 하다가는 더 큰 파국이 올 수 있다. 이게 우리 외교의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영환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미국 사람들, 교수들도 만나봤고 정치인들도 만나봤고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을 너무 모릅니다. 역시 북한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을 너무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감정, 생각하는 생각 방식 이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한 사람들하고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들로서 미국에 정말 많은 자문을 하고 현실적인 자문을 하고 필요한 자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패싱당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적대적 두 국가론부터 북한의 4대 권력 세습 후계자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네 번째 만남 성사까지 오늘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탈북 외교관 4인방의 시선으로 북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정민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전직 이 북한 외교관 분들과 뭐 현직으로서는 이제 남한의 외교를 도와주시는 정말 실질적인 그렇죠. 어떤 조력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듣고 부르고 자랐고 지금도 이 가사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지우고 싶어하고 막 없애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가 왜 이 노래를 불렀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만갑이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는 거고 고향을 뺏긴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 노래는 불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전격 수교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UN 회원국 전부와 수교를 맺게 됐습니다. Carbonara, tenemos ramen kimchi, chin, chapagetti. 첫 번째 임무는 한국과 수교 막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이 한국 강사를 막았잖아요. 그때 이제 미겔 앙헬 국장이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와. 외교적 고립감이 상당히 클 거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친이 배신을 한 거예요. 쿠바 맴송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